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만큼 성심성의껏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거쳐서 온 결의 소망을 타고 불어왔던 평화의 순풍이 멈춰 서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했던 평화가 저만치 멀어진 듯한 이 상황이 한반도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열차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라는 두 개의 레일 위에서 나아갑니다. 어느 한쪽 위에서만 움직여져서는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킬 수는 없습니다. 두 개의 레일을 따라 동시에 전진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연계시키지 않고 병행함으로써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또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낸 지난 시기의 경험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병행 전진의 출발점은 남북관계의 우선 복원입니다. 북미 관계가 멈칫하더라도 남북 관계는 그 자체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북 관계의 동력에 힘입어 북미 관계도 전진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선순환의 그런 그 해법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북측도 북미 대화가 안 된다고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관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는 남북이 함께 힘과 뜻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북은 다시 마주 앉아야 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또 약속을 실천하면서 멈추었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북미의 시간을 이제 남북의 시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과감히 결단하고 쉼 없이 부단히 시도하려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북미 관계에도 보다 건설적인 해법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해결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또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먹는 거, 또 아픈 거, 또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은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분리해서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국경을 가리지 않는 질병, 재난, 기후변화 등에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의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경제다는 이제 당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평화 시대가 열려 남북 경제 협력이 재개되고 활성화되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확대되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크고 작은 국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남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번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단과 협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분권과 협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자체, 민간 단체와도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더욱더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과도 더 많이 대화하겠습니다. 이해와 공감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역대 가장 많이 소통하는 통일부 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으로 동북아에서 더 큰 가치가 창출되고 이로 인한 유익을 관련국과 공유할 수 있음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화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평화 이상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 세대가 지닌 시대적 사명이자 통일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담론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민주화와 산업화 성공 경험, 4차 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등 시대 변화,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통일 정책의 토양과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한반도의 주인인 젊은 세대가 통일로 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 간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는 초보적 단계를 지나서 산업과 자원이 연합하고 시장과 화폐가 통합하는 단계를 거쳐서 재정과 정치의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여정을 개척해 보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시야에 놓고 남과 북이 공존하고 함께 번영해 나가기 위한 4단계 한반도 평화경제 로드맵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젊은 시절부터 품어온 평화통일을 향한 소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왔던 지난날의 행적을 돌아보았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마음만 앞섰던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있었기에 다른 한편 누구보다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대적 소명을 자각하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또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져왔던 수많은 경험과 또 선배님들의 배움도 저에겐 큰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열정과 경험으로 더욱 분명해진 역사적 책임감에 기초해서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과정이 다시 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로 성실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김석기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입니다. 이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대단히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이 막중한 이 자리에 우리 이인영 후보자께서 지금 지명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으로서의 정책 역량이라든지 또 후보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청문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후보자에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이 미래통합당 이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기간 내에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고 강구하게 요청을 수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이러면 청문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후보자는 혹시 그냥 오늘 하루만 버티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주니까 오늘 떼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그건 청문회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듭니다. 지금 그 후보자의 자녀께서 이 자제께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군대 안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 의혹이 상당합니다. 왜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왜 장관 아들은 군대 안 가도 되느냐. 허리가 아파서 못 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자료 요청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 면제 판정 당시에 제출한 엑스레이, MRI 자료, 진료 기록, 진료비 이런 거 제출하면 의혹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수차례 얘기해도 본인들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미래통합당에서 자꾸 왜곡된 의혹 제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안 주니까 저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오전 중에 이 해당 기관에서는 모두 이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그 청문위원들에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양쪽에 한 분씩 옵시다. 김영호 검사님. 네. 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호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문회를 여러 차례 진행해 왔습니다만은 참 고질적인 것 같아요. 그 청문회가 사실 후보자에 대한 그 뭐 사상 내지 정책에 대한 검증의 자료 그런 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 가족들의 신상에 너무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많이 목도를 하셨습니다. 이번 위원회에 제출한 우리 후보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는요, 야당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총 724건 중에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신상에 대한 자료가 75.5%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료가 25%가 안 돼요. 75%가 3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뭐 자료, 또 아들에 대한 자료, 부인에 대한 자료, 어머니의 당적 여부 같은 자료. 이것이 과연 통일부 장관을 후보를 검증하는 자료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정책, 사상, 후보의 통일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병역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회창 총재 아들 병역 면제 문제 이후에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층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히 검증하고 있고요. 후보자 아들이 이미 제출한 그 자료, 또 병무청에서 5급 판정을 2번을 받았는데 그 모든 그 검증 자료는 후보자 아들이 그 병원에서 받은 진료 자료를 병무청에게 제출했고 병무청이 그것을 근거로 5급 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확인은 병무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아들의 신상이 다 담겨 있고 개인정보가 있는 그런 개인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 잘 숙지해 주셔서 우리 청문회가 좀 원만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 이 양쪽에 한 분씩만 하고, 예, 그러니까 한 분씩만 하고 중간에 이제 회의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울산 남구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간사님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중요한 자료의 제출들이 굉장히 많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하다는 자료들에 대해서 다시 재차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영호 간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인사청문회의 이 후보자의 검증은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와 같은 업무 수행 능력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도덕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이 헌법상 의무, 법적 의무를 어떻게 잘 이행하고 도덕적 기준을 맞추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성에 대한 검증 자료는 필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 특히 병역 의무 이행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 병역 의무 이행이 제대로 안 되었다 그래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 시점인데, 저는 후보자께서 정상적으로 아드님의 그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이 기회에 떳떳하게 그냥 밝히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개인정보로서 제출이 제한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오고 있으니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있다 하시는데 그게 CT 자료나 진료 기록인데요.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그걸 위원장님 받으셔가지고 그 자료를 바로 공인된 의학 기관에다가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검증받아서 이것이 타당한 면제 사유인지 아닌지 보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개인의 무슨 신상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법에 적혀진 세 가지 거부 사유도 맞지 않는 겁니다. 특히 2013년 10월 달에는 보면 부정교합, 그러니까 이 악관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때 신체 검사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느닷없이 한 6개월여 지난 2014년 4월에 갑자기 척추 관절 병증 5급이 나왔다 이렇게 나는 거죠. 아니 갑자기 몇 달 사이 이게 어떻게 면제 사유가 될 만큼 중증으로 진행되냐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그냥 외부에 배포하면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걸 청문회가 안 내겠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안하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받으셨어. 그걸 봉인 상태로 그대로 넘기자는 겁니다. 공인된 의료기관에 넘겨서 검증해서 이것이 맞다 그러면 후보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후보자 아드님이 유학하게 된 과정에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추천서 2장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천서 학교 쪽에는 알아보니까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후보자는 그 추천서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아드님 유학을 보내실 때 제출한 추천서 2장, 그것이 사본을 청문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쪽에 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한 분만 오고 이제 본 질의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걸 의원님. 예, 통일부에서 지금 기획재정 담당관님 나오셨나요? 네,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이 판넬을 잠깐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진에 나온 자료는 기밀 등급받은 문건도 아니고 이 법인 단체가 국가의 세금을 지원받는 사업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단위의 금액과 사업 일정을 그러니까 한 번에 봐가지고는 외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통일부에서는 제출도 안 되고 복사도 안 되고 그냥 보기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시간이 오후 3시였는데 담당 과장은 4시 반에 가야 되니까 1시간 반 만에 모든 걸 다 외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에 있는 자료가 열람만 해가지고 오류나 착오 없이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본 질문을 나중에 시간대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일부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 국회가 사무를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가 보안이나 외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 이상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되고 행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행정부가 제출한 자료 없이 국회가 행정부 사무를 제대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곧 통일부에 새롭게 장관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장관께서도 이 부분을 유념해서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자한테 하지 마시고 또 이 네 분의 의사진행 발언을 참고해서 후보자님과 통일부 측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성심껏 해주시기 바라겠고 진행 과정에서 또 필요한 사안들은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아무튼 저한테 좀 이 상황에 대해서 통일부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본회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간 합의한 대로 위원당 1인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등 공중파 방송과 국회 방송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회의를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다른 동료 의원들을 배려해서 어떤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의로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오산 주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산에 오산 비행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라는 말씀을 후보자님들과 일단 이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이인영이라는 이름이 발표됐을 때 국민들은 굉장히 놀라움의 그런 반응을 보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축하드릴 일이지만 이 남북 관계가 최근 몇 년 사이 어느 때보다도 경색된 국면에서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특히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독배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독배를 든 소감이 어떻습니까? 독배를 들었다는 생각보다는 평화의 문이 닫혀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지명 절차에 응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인사 한 말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평화의 순풍이 멈춘 이 엄중한 시점에서 이 평화의 순풍을 다시 잘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국민들과 함께 기대하면서 먼저 몇 가지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안목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아주 극도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 대선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뭐 오늘 저 개인의 생각은 생각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지적은 지적대로 받으면서 다시 최종적으로 제 마음을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착 정세가 미국 대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편이고 미 대선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미 대선 전에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우선 북이 이른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에 대한 적대시 정책들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철회하느냐 이런 것과 또 북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셈법 이것이 미국이 내놓는 조건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런 점들이 좀 고려돼야 되고 네, 또 알겠습니다. 미국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스몰 딜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을 북이 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조건들이 서로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또 미국 대선 기본적으로 후보자께서는 미 대선 전에 남북 관계가 풀릴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 그런 조건들을 서로 맞으면 여지는 남겨두셨는데요. 그 여지는 있을 수 그렇다면 있다. 미 대선 전에 지금 현재는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 행위를 유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미 대선 전에 북한이 핵심이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을 어떻게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군사 정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추측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한반도 평화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북이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대와 또 의견을 피력하고 싶고요. 또 역으로 그런 군사적 그 행동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북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장에 그 다음 달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 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다음 달 예정된 군사 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미 한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한미 군사 연합 훈련 이런 부분들이 좀 보류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관 후보자로서 간접적으로 국방부의 견해를 청취해 보니까 군사작전권 반환과 관련해서 올해 예정돼 있는 FOC 이 훈련들이 필요한 이런 수요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감안하고 또 동시에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지속되고 또 부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추세도 있는 만큼 이런 모든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의 그 호전적인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두 정상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 간에 신뢰적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느 정도 균열 상태에 있다고 보십니까? 몇 차례 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늘 그 정상들 간의 신뢰와 또 우호적인 그 여지들은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지속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미국 독립기념일에 DVD를 선물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이런 측면들과 함께 동시에 대화의 창구가 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통일 비전 30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단된 100년이 되는 2045년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 비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중간에 올림픽이 2032년 유치하기 자 그런데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이 다른 남북 공동올림픽 이것을 남북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호주가 거의 유치 목전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45년 통일 조국을 위해 가지고 32년의 공동올림픽의 의미는 대단하고 꼭 유치가 돼야 된다 보는데 이것을 남북 공동올림픽이 아닌 호주가 지금 유치권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이런 소식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이 올림픽 관련된 질의는 오후 질의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게 생중계되고 있는 방송이고 동료 의원들의 배려를 위해서 1분 추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민석 의원한테 30초를 줬기 때문에 일단 야당 의원에 30초를 추가로 주는 걸로 하고 가능하면 서로를 위해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태영호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예,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지성호 저 의원입니다. 위원장을 보고 질의하십시오. 아 예. 네. 예,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지성호 의원입니다. 네. 예, 후보님이 줘서 인지세 관련 자료 요청을 했는데 네, 자료가 부실하게 와서 네, 해당 부분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 권익위 유권 해석에 따르면 인세를 받지 않는 것 또한 김영란법 위반 사안입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전 중에 계약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계약서, 거래 내역, 통장 사본 등의 자료를 일체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들 의원님 말씀 다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태영호 의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이제 축하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후보자님에 대한 궁금증이랄까 이런 게 이제 대단히 많고요. 제가 이번에 지역구에서 선거를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다가오는 네거티브가 태영호는 빨갱이다. 사상 검증 안 됐다. 이게 첫 번째 네거티브였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생애 기간에 이런 말 들어보셨겠죠? 예, 사람들 속에서 그런 수군거림도 있었고 또 정권이 공개적으로 저를 용공 세력으로 지목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이제 후보자의 이제 삶의 궤적을 좀 한번 추적해 봤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태영호와 이인영의 두 김일성 주체 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적. 주제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바로 동의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김일성 주체 사상 원조 맞죠? 네? 주체 사상의 원조 맞죠, 제가? 원조시라고요? 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제가 한번 제 인생과 후보자 인생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62년생이고 후보자는 64년생인데 저는 80학번이고 평양에서 후보자는 84학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80년대 이제 전 후반을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그때 북한에서 있었을 때 제가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남한의 주체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전대협 조직 성원들은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 그럼 아마 북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후보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서 충성 맹세를 하고 주체 사상을 신봉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조작한 가짜 뉴스다 이거죠. 근데 뭐 과장된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런데 다음에 제가 90년대 후반의 제 삶과 후보자의 삶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예, 90년대에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제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한도 역시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저도 이제 해외로 발령 가서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생활했고 당시 역시 한국에서도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주사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전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제가 이거 후보자는 이때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이제 들여다봤는데 아주 이상한 일을 하나 제가 봤습니다. 그때 북한이 대단히 힘든 때인데 오히려 역으로 그때 김정일은 남한을 다시 적화 통일시켜보겠다고 간첩들을 내내보내서 소위 지하당 조직 복구 활동을 벌립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왔던 간첩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책이 있다 그래서 저와 관련된 부분들이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발췌도 해서 보았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요 320페이지에 왜 간첩이 내려왔냐라는 내용이 있고 339페이지에 어느 씨와의 접촉하고 그 내용이 상세히 되어 있는데 이건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맞죠? 339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관련된 그 네 줄 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도 마저 읽어봐 아, 주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저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저는 그때 그 책을 읽어보면서 후보자님께서 다행히 잘 처신하셨더라고요. 아니 예. 뭐라고 잘 처신했는지를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한테 좀 분명히 말씀해 아니, 제가 주셔야 되지 말씀드리죠. 않겠습니까? 예, 기관원이다라고 하면서 간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와 이제 나 대화를 거부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신고는 안 하셨죠? 신고는 제가 했다면 그를 간첩으로 인지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모순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간첩으로 인지했으면 신고해야 마땅하고 간첩으로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일관된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제가 후보자가 쓴 글 또 이제 여러 가지 재판 기록들을 이제 많이 보았는데 거기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남조선은 뭐 미제의 식민지. 제가 뭐 쓴 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쓴 글도 있고 재판 기록도 있고 언론에 나온 것도 있고. 그거는 예. 의원님께서 굉장히 부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쓴 글이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네. 확인하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예. 왜곡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사상 전향했느냐 뭐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 정량을 했는가 이걸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 만세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저를 보고 사상 전향 안 했다 그러면 아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첫 기자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전 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너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그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저에게 사상 전형을 여부를 묻는 거는 아무리 그 의원님이 저한테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보신다 해도 그는 온당하지 않은 그런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네. 북에서는 이른바 사상 전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모르지만 남쪽은 이른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되지 않아도 또 사회 정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 때 하십시오. 아니 왜냐면 이게 아까 추가 질의 때 하시고 우선 30초 줄까요? 30초 하세요. 30초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 아직도 주최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최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그렇게 오인되진 착각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께서 이 이제 자리는 30초 사상을 됐으니까. 검증하는 자리다라고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상 검증과 이거 민주당 의원들도 이 자리를 사상 검증의 자리로 인정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사상 검증과 사상 전향을 제가 강요하시는 제가 것은 아니, 굉장히 검증하는 다른 겁니다. 이야기라고 주체 생각합니다. 사상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북과 그리고 남쪽의 독재 정권 시절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0초를 초과해서 1분을 썼습니다. 우리 의사진행 발언 김영호 간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야당 의원님께서 지금 청문회 과정 속에서 우리 이인영 후보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한민국 출신의 4선 국회의원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에게 어떻게 주체 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 굉장히 이거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태영호 의원님의 그 진정성은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전향의 문제나 주체 사상을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가 앞으로 대북 관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또 대한민국과 미국의 어떤 설정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통일부 장관에게 입지를 축소시키고 북한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예민하고 좀 그 센시티브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유감을 좀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아니 지켜주십시오. 이거 생방송 중이라 다른 의원님들의 다음 질의를 하고 진행 과정에서 하십시오. 김석기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오시고 본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는 이인영 후보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제대로 자격이 있느냐, 그것은 정책의 문제를 따질 수 있고 사상의 문제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북한의 통일부 장관을 뽑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과거에 후보자가 김일성 주체 사상 파인 전대협 의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주체 사상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느냐? 이렇게 사상에 대해서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같은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언이 그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논쟁하지 마시고 마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의원들께서 좀 질의를 다음 의원님들을 배려해서 시간을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엊그제도 21대 국회 선서를 했습니다만 국회법 제24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법에 따라 성실하게 국회의원 임무를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인영 후보자도 4번에 걸친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이런 국회법에 따라 선서를 한 헌법기관이었다 이런 점을 인식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9월 윤건영입니다. 한 말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인영 후보자와 같이 독재 시절의 수많은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대상이 아니고요. 천박한 사상 검증의 대상도 아닙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스위스 디자인 학교 특혜 입학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모 찬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만 살펴봐도 전혀 사실이 아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공개 편입 과정입니다. 공개된 편입 과정이고 파주 디자인 학교와 바젤 디자인 학교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요. 비슷한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편입 심사는 우리 파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위스 학교가 하는 것입니다. 개입할 여지가 단일도 없고 부모 찬스를 쓰려고 해도 쓸 여지가 없는 곳입니다. 즉 스위스 학교의 입학 전형을 통과해야 되고 심사 기준도 스위스 학교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부모 찬스를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도 없는데 야당 일각에서는 계속 부모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현재 스위스 바젤 학교에 있는 담당 교수와 이메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교수의 이름이라든지 소속 등은 밝혀주지 말 것을 원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인터뷰 내용은 청문회장에서만 공개할 걸 허락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메일 인터뷰 내용이고, 넘겨주십시오. 물어봤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편입 과정에서의 의혹이 있냐라고 했을 때 담당 교수는 어떠한 부정이나 특혜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추천서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있는 검증하는 절차도 없다. 아까 추천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다음입니다. 편입 시의 주요한 평가 기준은 뭐냐라고 저희가 담당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교수진이 아주 공정한 심사를 한다라는 게 스위스 담당 교수의 입장이고요. 다음입니다.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아빠 찬스, 즉 부모 찬스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학생에게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 이 땡땡 학생의 경우 모든 사람이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친이 정치인이라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단일도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PPT가 끊겼는데요. 해당 교수에게 제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단히 조용하게 생활했고 저렴한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살았던 걸로 기억한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담당 교수의 인터뷰 내용만 보시더라도 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인지 정말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가 장관 인사청문회인지 가족청문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국회로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한 1300페이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장관에 해당되는 부분이 12페이지밖에 없고 나머지 모두가 가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사청문회 본연의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북전단지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현재 교류협력법이라든가 공유수명관리법이라든가 경찰청 직무집행과 관련한 법에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법 차원에서 개정이 안 될 경우에 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고요.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대북 전단 관련해서 정부 조치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의 많은 분들이 북한이 굴종한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계십니다. 특히 PPT 보여주시면 김종인 대표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통당의 지도부들이. 그런데 대북 전단에 대해서 정부가 제지하거나 자제 요청을 한 게 어느 정부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지 살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즉 개성공단 기업 입주협의회 요청에 따라서 정부가 민간단체 이명박 정부 때 처음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로 현 문재인 정부까지 지금까지 50여 회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중단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는 15번, 박근혜 정부 때는 10번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굴종적인지 이런 걸 다시 한번 미통당 의원님들에게 물어보고 싶고요. 아울러 넘겨주십시오. 쭉 뒤로 가십시오. 요거 보시면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요. 뒤로. 네. 대북 전단 관련해서 미통당에 계시는 주요 지도부들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가능한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보시면 도움 안 된다. 평화 분위기 해친다라는 말씀 주셨고 다음 국민의 안전을 생명을 지키는 건 정부의 존재 이유다. 통일부도 예외일 수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여당이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기억상실증 걸린 거 아니십니까? 저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북 전단지야말로 한반도 평화에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요. 제가 야당의 태도를 책망하고자 하는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북 전단지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법을 만들고요. 법 개정 이전에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을 출신 박진 의원입니다. 이인영 후보와는 제17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은 어느 국무위원보다도 균형 있는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문제는 남과 북이 둘 사이에만 문제가 아니고 변화하는 글로벌 역학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균형 감각이 없으면 자칫 외교적으로 고립되거나 국가가 혼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자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거 학생운동 시절에 투쟁과 혁명 발언 등으로 해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공개 자료실을 보면은 동지어 전진 동지어 투쟁이라는 21쪽 분량의 자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의 작성자는 이인영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주제 설명에도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마치겠습니다. 한국 민족 해방운동의 선거 투쟁의 목표와 전술에 관해서 전대협 의장이 밝힌 입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시 후보자가 작성한 글 맞습니까? 틀립니다. 지금 의원님이 동그라미 표시한 거에도 이인영 작성 문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라고 함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적시돼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저자 이인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전대협 서대협 의장 이인영 작성 문건이라고 함 9월 중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라고 함이지 않습니까? 이 문서를 기록한 민주화 기념사업회가 잘못 기록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잘못 기억했습니까?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본인이 작성한 걸 아닙니까? 제가 작성한 거 아닌 아닙니까?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이 문건 내용은 알고 제가 계시죠? 예, 본 적이 있죠? 최근에 기억합니다. 네, 이 문건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의 깃발을 결코 내릴 수 없다.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온 양키 침략자
이남의 이승만 괴뢰 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투쟁의 깃발을 갈갈이 찢고자 책동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읽은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생각을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수령, 당, 대중의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수령, 당, 대중의 삼위일체. 여기서 수령과 당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즉답을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것은 제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김일성 이 수령과- 수령당 대중의 삼일체된 체계에 대해서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김일성 수령과 조선노동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동권과 진보 진영에서 자주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반미를 의미하는 거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네, 반미 자주 투쟁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한미 동맹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입니까? 한미 아니면 우리가 동맹은 선택한 것입니까? 강요하건 선택하건 떠나서 한미 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가치에 대한 가치 동맹으로서의 굳건한 초석도 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 누구에게 강요했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6.25 전쟁이 끝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요구한 거죠. 휴전을 하려면 동맹을 합시다. 주한미군은 점령군입니까? 주한미군은 평화관리군으로서의 성격과 그다음에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휴전 상태 속에서의 주둔군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 봅니다. 이승만 점령군으로서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일부의 주장일 수는 있어도 보편적인 주장으로 정립돼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승만 정권은 괴뢰 정권입니까?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괴뢰 정권 논란보다는 이승만 정권 그 자체가 일정한 의미에서는 독재 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 시절에 어떠한 타협적 혹은 비타협적 혹은 중간적 이런 측면에서 어떤 노선을 취했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괴뢰 평가가 정권입니까? 다를 수 아닙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뢰 정권입니까? 아닙니까? 이승만 정권이 괴뢰 정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네, 말씀드릴 대답하기 수는 어렵죠? 없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굳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괴뢰 정권이라는 거 단정하는 것에선 여러 가지 이견이 네.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권적으로 선택한 동맹입니다. 주한미군은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허락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점령군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우리와 어깨를 맞대고 있는 연합군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괴뢰 정권이 아니라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순히 이승만 박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 대통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국민이 선출한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실체적인 진실에서도 괴뢰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어렵게-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것이 더 마땅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렵게-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군요. 후보자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좀 발췌록은 네.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설프게 주도한 마무리해 주십시오. 외교적 춘파는 결국 한미 동맹을 흔들었고 남북 관계를 파탄시키고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왕따 신사가 되었다는 잠시 안 주기로 했는데 이 30초씩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1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1분 주시고 여기 또 1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고 하세요, 박진원님. 한미 공조, 한미 동맹은 그 어떤 때보다 저는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영역에서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해법이 북미 간의 관계를 결론을 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적이고 대화 분위기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급속도로 진전했던 그런 성과적 측면들도 우리는 동시에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더욱더 강화되고 확장돼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낙연 의원님 시간을 맞추시고 시간이 다가오면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로 이낙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초 공식 합의 문서가 2017년 6월의 한미 공동선언입니다. 그 한미 공동선언에 따르면 평화통일 환경 조성 같은 일반적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간에 또 특히 두 정상 간의 굳건한 신뢰의 바탕에서 그 공조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미 공조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 공동선언은 비핵화와 일반적 남북관계를 별항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남북관계 개선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핵화는 국제 공조, 즉 사실상 미국의 주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남북관계 개선이 그 한미 공동선언에 충실하게 한국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서도 2018년에 특히 한국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북미 관계를 촉진시키는 데서도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은 왜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2019년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분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의 문제들, 개성공단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남측이 주도해서 특히 남북이 상호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아쉬움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의 일반적 남북관계 개선은 한국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이 한미 정상의 합의 사항이라는 것을 장관 후보자께서 염두에 늘 두시기 바랍니다. 볼턴 회고록에는 수많은 오류와 왜곡과 의도적인 날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볼턴이 말하기를 한국 정부는 통일에 올인하고 있다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부가 통일에 올인한다기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지금의 정부는 통일 이전의 평화의 과정에 대해서 실천적으로는 더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문서에 통일이 명기되어 있는 것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네,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상징적으로는 그래도 남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네. 저도 정부에 있을 적에 이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통일을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통일 상태의 조성이다. 그러면 좀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장관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미국 측을 설득하는데 훨씬 더 명백한 근거와 그 역량을 가지고 설득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 의원님 앞에 좀 수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주는 반미를 의미하는가 위험할 수도 있는 양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남북 간에 체결된 7.4 남북 공동선언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이 통일원칙으로 자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반미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가 대단히 충격적이고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처리가 돼야겠지만 남북 간에는 신뢰의 회복과 축적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남북 도시 간의 인도적 교류 협력 그리고 장관 후보자께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예시하셨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축적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뭐 전통적으로는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을 나중에 하는 이런 접근법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접근법도 좋지만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인도적 측면에서의 뭐 교류 협력 이런 부분들이겠습니다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는 문제는 예컨대 작은 교역에서 출발해서 큰 교역의 상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접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그런 견해를 이미 피력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쉬운 것부터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이 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 포용 정책이 뭐냐에 대해서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은 이런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이후난, 쉬운 것을 먼저 어려운 것을 나중에. 선경후정, 경제를 먼저 정치를 나중에. 선민후관, 민간을 먼저 정부가 나중에. 마지막이 선공후득,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give and take.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접근법은 저는 그대로 계승하되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저는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미 워킹그룹 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까? 워킹그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워킹그룹에서 하고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